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일본은 구루다 효과를 만끽하면서 BOJ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엔저가 또 한 번 2차로 진행되는 구간 97엔대까지 달러당 대비 엔화의 가치가 그렇게 지금 떨어져 있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도 그의 상황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긴 한데 무엇보다 우리 코스피는 1930선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엔저 때문에 집중적으로 던진 결과이기도 한데 오늘 또 한 번 STX 그룹주가 함께 부진한 것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기관 방어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번 주 마감하는 날이지만 별로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코스닥까지 같이 꺾여 있는 시점,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전일 저점은 1938선 정도였는데 오늘 지금 저점을 막 터치를 하고 있네요. 1935.40. 안타깝습니다. 전일 종가상 그렇게 올려도 1% 넘는 하락. 오늘도 추가로 빠지고 있습니다. 누가 파냐? 묻지 않으셔도 외국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수급 때문에 빠졌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파는 외국인 수급 얘기 나눠봅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BOJ 진짜 작정했더라고요. 예상보다 2배나 많은 그런 양적 완화 단행했는데 엔저 다시 가파르게 진행돼서인지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차 던지고 그냥 도망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현재도 그랬고요. 그 엔화가 결국엔 속도 조절을 위한 어떤 조정이었고 결국엔 구루다의 그 서프라이즈한 결국엔 일본판 버냉키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엔화가 오늘 장중에 97엔까지 지난번 96.5엔 넘어가서 지금도 96.84엔 달러 대비 결국엔 이렇게 되면요 4월달 이번 달에 100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크게 엔화가 약세로 갈 거고요. 제 예상은 올해 말쯤에 한 110엔에서 120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 대비 엔화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100 한 50원 60원 하고 있는데요. 그게 1100원대로 내려올 겁니다. 네. 1100원 밑으로. 원달러율이 지금 1120원이고요. 북한 관련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계속 있다고 하고요. 정부에선 방어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수출주들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네. 수급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그래요. 네, 일단 외국인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2천억 매도하고 있죠. 이 자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본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농숏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고요. 자세히 농숏이라는 게 단순히 뭐 애플과 삼성 이런 농숏이 아니라 즉 국가별로 농숏이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 기업 투자를 하는 그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뭐 종목 연구가들 그다음 브로커 저 같은 브로커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은 안 하는데요. 워낙 시장이 급변하다 보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외교적 정치적 움직임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당연히 헤지 펀드들은 농숏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공격적으로 파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 오늘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뭐 2분기는 이렇게 되면 10조가 영업이익이 넘을 것이고 너무나 긍정적이다.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 왜 팝니까? 그러면 445억 팔고 있고요. 운수장비 자동차종 어제에 이어서 800억 팔고 있죠. 사실 자동차종 기간이 지난달 한 달 내내 사면서 올렸거든요. 겨우 네. 한 10% 정도. 그 이틀 만에 다 빼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자동차 업종 잡지 말라는 거고 올라오면 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이요. 근데 오늘 역시 연기금이 적극적인 삼성전자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530억을 사는데요. 삼성전자를 무려 400억을 사고 있어요. 수신이 100억, 연기금이 220억 정도. 개인이 공격적인 매수, 자동차 업종 어제도 800억 샀는데요. 오늘 700억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1,500억 사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는 이렇게 되면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기간이 거의 뭐 3년 만에 최고치를 샀죠. 1,300억. 정말 놀랍게 샀습니다. 오늘 146억 사고 있고요. 개인 조금 매수에 달라붙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기관이 사니까 차익 실현을 어제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폭풍 매수를 해주니까 근데 기관이 최근에 원래 2월 때부터 집계를 보면요. 외국인이 8천억을 코스닥 시장에서 샀고요. 기관은 한 2, 3천억밖에 안 샀습니다. 근데 왜 기관이 이렇게 따라 붙느냐. 오히려 외국인은 더 많이 수익을 얻었는데 코스피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엔화 어제 일본의 그런 정책도 보니까 대형주 전부 다 손절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대형주 손절치고 나가가지고 수익을 코스닥에서 만회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어제 대규모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요.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역시 코스닥도 조금은 그런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거에 집중한다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기관들은 항상 단타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수급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 개인 기관의 속내를 좀 쉽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은 자동차를 끝까지 그냥 팔 것 같아요. 이러다 다시 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요, 일단 일본 부양 정책 생각대로네. 뭐 제가 뭐 사실 예측했는데 외국인 몰랐겠습니까?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요, 일본과 미국이 손잡고 외교 정책을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네. 왜 우리가 현대차를 어제 패대기 쳤겠냐? 이 표현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현대차를 전 외국인 창구 1위에서 5위까지 외국인 창구 통해서 100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오늘도 UBS,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CS증권, 맥커리증권, 뭐 유럽계 자금들 그리고 미국계 자금들 뭐 속절없이 전부 다 패대기 치고 있죠. 매수 창구도 좀 잡히긴 하지만 쇼커버 하면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외국인이 패대기 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개인은요. 어제 운수장비 업종 많이 샀는데 엔화 뭐냐? 즉 현대차, 기아차 리콜 사태에 이어서 엔화가 어저께 결국 오후 들어서 부양책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오늘 최고치를 갱신을 하는 모습인데요. 역시 그런 면에서 안 좋은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개인들은 자동차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분명히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매번 거꾸로 가는 게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은요. 우린 연기금이 지수를 방어를 알아서 해줄 거다. 믿고 질르자 이건데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지수 관련주를 분명히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네. 소극적으로도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요. 어제도 자동차랑 삼성전자 많이 샀거든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인 건요. 그 두 업종을 빼고서 사는 게 없습니다. 별로. 화학업종도 올해 외국인보다 많이 던진 게 기관이었어요. 사실. 연초부터 1월부터 정확히 보면요. 화학업종을 외국인이 6천억 던졌고요. 기관은 8천억을 던졌습니다. 네. 철강업종도 3천억을 던졌고요. 즉 전기전자업종과 운수장비만 지수 관련주로 상당히 방어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국엔 연기금도 그런 것들을 방어하면서 수익은 안 나지 않습니까? 지수 네. 관련주를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결국엔 코스닥 개별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 몇 가지 드렸는데요. 종목들도요. 네. 연기금 수급이 좋은 것들. 시가총액 어떻게 보면 2천억, 3천억도 안 되는 그런 중소형주에 대해서 연기금이 예전에 매매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면 그런 종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결국엔 그런 종목들로 가고 있다는 거 연기금들이.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익이 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은 이 시장 지수가 빠져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의외로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참 쉬울 수도 있다고 계속 강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참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2차 엔저가 진행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숏, 일본 롱은 계속 이어지겠다 싶기도 한데 그럼 코스닥에서 역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건 여전할까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얘기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견조하네요, 삼성전자 주가는요. 일단은 삼성전자 사실 좀 전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은 팔고 연기금과 투신을 방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분석은요. 영업이익이 애플에 대한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거를 포함하면은 9조 3천억 정도가 된다. 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이고 보통 IT 업종의 1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8조 7천억만 냈어도 정말 좋은 거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요, 제가 초점 삼는 거는요, 매출액입니다. 원래 사실 영업이익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더 있는 건 분명한데요. 네. 매출액이 지난 4분기에 56조가 넘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52조, 4조 원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어디서 줄었을까요?
스마트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쪽인 것 같은데 저도 예. 자세한 재무제표는 일단 오늘 좀 오후에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할 겁니다. 왜냐? 매출액은 지난 작년에도 계속 분기별로 증가하는 스마트폰 뭐 갤럭시 S3가 워낙 뭐 월별로 뭐 100만 대, 뭐 1000만 대 이렇게 예약이 늘어났고 이번에 S4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했다고 하는데 S4에 대한 기대감은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거다 했는데 매출액이 왜 1, 2조도 아니고 4조나 줄었는지 좀 의구심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왜 삼성전자를 실적 발표 전부터 엄청나게 때렸고 왜 오늘도 때릴까요? 기관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견조하게 강보합을 만들고 있지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무조건 지금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중순 들어서 3월 중순이 아니라 거의 3월 7일부터요. 외국인의 삼성전자 판 물량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되거든요. 네. 100만 주면은 얼마입니까? 1조 5천억이에요. 외국인이 바보입니까? 기관은 그럼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150만 원에 팔고 있고 기관이 결국 외국인은 비싸게 팔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결국에는 정부 지금 보시면 국가자금, 연기금 이런 쪽에서 많이 사거든요. 네. 정부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는 지수가 많이 급락하면 또 새 정부도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런 어떤 지수 관련주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를 지수 방어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급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봤었을 때. 네. 그러면 지금 정권도 말도 많은데요. 주식시장도 안 좋아하고 보십시오. 그럼 말이 많아집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음모론 이런 시각이 아니라요. 항상 정권 초기에 그리고 정권 말기랑 정권 초기랑은 좀 그런 어떤 지수 관련주에 대한 연기금의 수급이 좀 많이 달라진다는 거. 작년 그 말이었나요? 12월 10월까지 연기금이 사다가 1월, 2월 들어서 사실 연기금이 그다지 공격적으로 집행을 안 했던 게 있었습니다. 왜냐? 네. 정권이 이제 바뀌는 그런 대선, 그런 이슈, 즉 그런 정권 말에 사실 이슈가 있었고요. 네. 이번에 사실 정부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신다고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급락은 만약에 연기금이 계속 저렇게 매수를 해준다면은 급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기도 역시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본 쪽으로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97엔 아까 돌파했다가 지금 96.73엔이고 니케이 증시가 3.3% 오르고 있고요. 네. 니케이 싱가포르 지수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니케이 선물 지수라고 있는데 아침에 4% 정도 급등했다가 지금 2%대로 좀 밀리는 모습. 그래서 엔화가 97엔 넘어갔다가 약간 주춤하는 건데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러다가 어제 7조엔을 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어제 오후에 발표가 되면서 방송을 거기에 언급 못 드렸는데 네. 7조엔이면 지금 우리나라 원화환율로 84조입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지금 미국에서 그 양적 완화라는 QE3의 연장선이 한 달에 90조 원 정도거든요. 네. 지금 미국과 거의 비슷한 규모고요. 그리고 본원통화, M2죠. 본원통화를 2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무제한으로 찍겠다고 한 거죠. 근데 네. 일본은요, 결국엔 미국보다 더 강력한 부양 정책이라는 게 미국은 채권, 국채를 매입하고요. 자산, MBS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은 뭘 매입하겠다고 했습니까? 부동산, 리츠, 그리고 네. ETF라는 건 결국 지수 관련 증시 쪽이죠. 주식도 사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즉, 증시 부양에 대한 강력한 효과도 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고요. 네.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니케이가 13,000을 넘는 그런 급등을 연출을 하는 겁니다. 니케이는 저는 이제 상당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18,000, 2만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되면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되는 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 지수 펀드나 일본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는 게 오히려 한국 증시에 베팅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에서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대형주 속절없이 하락하는데 오늘도 뭐 화학주, LG학 4%씩 거의 하락하고요. 현대기아차 3%대 하락하고 철강, 조선, 뭐 보험주들 연하나 없이 속절없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스닥 아까 연기금 종목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종목들 개발주 위주의 장세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지금 기관이 어쨌든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그 물량을 기관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좀 매도에 만약에 변질을 하는 그런 수급이 나타났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을 고르기보단 많이 올랐는데도 퍼가 낮은 종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을
분명히 차별성 있게 매매하시는 전략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일본이 진짜 더 낫다라고 권유하실 정도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 코스닥. 하지만 기관의 단기 성향 감안해서 조금 조심하면서 조금 비싸 보이더라도 퍼가 낮은 기업 쪽으로 집중하자라는 말씀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 전망이 거의 다 정확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수급 얘기 나눠봤는데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업 종목으로 위메이드, 다날, 파트론이 나오고 있네요. 위메이드, 최근에 게임주 여러 거론되는데 오늘 위메이드까지 업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날,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 유무선 시장 확대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한다라고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에서도 간단하게 언급드린 바 있었죠. 오늘 6% 이상 상승폭이 제법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론은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공개 이후에도 눌리지 않고 신고가를 또 나름대로 써내려 가고 있네요. 카메라 쪽에 부품주죠.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금호종금 전일 하한가, 그리고 오늘 의외의 이틀째 하한가. 우리금융가의 M&A 약간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무상 가능성에다 오늘 검찰 압수수색까지 겨박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낙폭에 기아차, 현대차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외인 매물이 집중되고 있고 대규모 리콜의 N저까지 좋은 상황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녹십자 오늘 대규모 유증 얘기가 나왔죠. 규모는 122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네요. 네, 먼저 업 특징주 분석을요. 오늘 KTB 투자증권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위메이드부터 얘기를 해보죠. 최근에 게임주, 신작 모멘텀 얘기가 많은데 위메이드는 사실상 오늘 처음 거론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위메이드가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게임아이, JC 이런 회사들보다 사실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요. 네. 일단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조금 다른 게임 업체들보다 2013년 그러니까 올해 추정치로는 조금 비싸다 이런 감들도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2014년, 15년 지속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욱 부각될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주들이 다 대부분 좀 신작 모멘텀도 걸려 있고 또 최근에 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게임주들이 보통 이 최근에 경기 방어주로 좀 분류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겹쳐지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시장은 좋지 못하지만 눈을 돌려보면 항상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최근에 이 연기금 쪽에서 이 모바일 게임주들에게 자금 집행을 좀 강하게 하는 어떤 이슈들이 아닌가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 다른 게임 업체들보다는 주가 상승이 미미했으니까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다날인데요. 사실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 시기를 좀 거치면서 일단 시장 중심에서는 조금 소외됐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일단 전자결제주 전반적으로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상승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사용의 지속적인 확대 이런 부분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다시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시장 자체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자결제주 전반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오늘 하루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이평선에 대한 확인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1선 정도 되는데 61선 이평선이 어떻게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재차 좀 옆으로 쉬어가느냐 또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물대가 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질 수 있다. 그래서 이평선 저항에 좀 이평선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부분에 좀 촉각을 세우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마지막 종목이 파트론인데 사실 이 카메라 관련주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고화소에 대한 욕구는 계속 나올 텐데 그럼 고화소가 어떠냐? 고화소가 되면 될수록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그러면 카메라주들은 분명히 좀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스토리나 논리인데 중요한 것은 파트론이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왔고 그렇다면 지금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급 논리에 의한 어떤 오버슈팅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어디까지 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상승세 파트론과 다날은 이평선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보자. 자칭 뭐 증권계 섹시돌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운 종목 분석을요. 동부증권에 계시는 김혜란 연구원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운 종목 분석하시기 참 힘드시죠? 하한가에 또 들어간 금호종금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호종금이 주가 지금 뭐 이틀 연속 하한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 회계 처리 위반 혐의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가지고 뭐 우리금융인 M&A 불발 가능성까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금호종금이 지난해 11월에 지금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선이로부터 우선 과징금 4,100만 원 정도 부과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증선이가 지금 검찰에 금호종금을 고발한 상황이고요. 네. 우선 현재는 우리금융지주가 금호종금 인수를 이제 이에 따라 가지고 지연되거나 혹은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로 급락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우선 이번 사태로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금호종금을 인수할지 아니면 지연될지 이런 여부가 좀 정확히 확인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지금 현대모비스입니다. 뭐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다 현대, 기아차 리콜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도 뭐 하락세가 크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현대차, 기아차가 뭐 16만 대, 미국에서 지금 뭐 190만 대, 국내에서도 16만 대 이상 같은 리콜 조치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우선은 과거 리콜 사례 봤을 때는 이런 이벤트들은 좀 단기적인 영향을 보였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선 이 이벤트로 인한 추가적인 주가 조정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에서 공장들 계속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지금 녹십자인데요. 개장 바로 직전에 지금 대규모 유증 소식 발표하면서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 유증하는 자금은 충북의 오창 공장 중축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라고 밝혔는데요. 1,220억 원 규모로 지금 주주 배정 이상제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신주는 지금 100만 주 발행 예정이고요. 예정 발행가는 주당 12만 2천 원. 인데요. 이번에 지금 유상증자와 함께 보통주 한 주당 0.05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지금 함께 실시를 하는데요. 우선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년 수출, 매출이 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지금 목표가 명확하고 또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4월 22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까지는 근데 유상증자로 인한 아무래도 주식 가치 희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대차가 오늘 190만 대가 아니라 300만 대 정도 굉장히 많은 규모의 리콜 규모를 확정지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단기 악재인지 엔저는 괜찮을까요? 조정 시 매수라고 하셨는데 현대모비스 지금 정도 가격대면 매수할 만한 가격인지요? 네, 지금 뭐 121선에서 오늘 좀 저가 찍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뭐 리콜 수가 조금 더 늘어났네요. 근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리콜 사례는 좀 단기적인 악재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리콜로 인한 추가 조정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시장 하락으로 인한 추가 조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실 것 같고요. 121선 정도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1차 매수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증권의 김혜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벚꽃놀이 한번 다녀오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30선대 못 벗어나는 10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전문가들의 알트론 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동섭 이사님은 믿을 건 지금 시점에서 기관밖에 없다. 기관의 완충 역할 기대해 보면서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 얘기해 주셨고, 황규섭 팀장님, 의미 있는 조정, 다시 말해 투매가 패닉 셀링이 나오면 그때 실적이 되는 종목 정도의 매수 대응 가능하겠다라고 하셨고,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박스권 하단 정도 라인인 1940포인트 정도에서 우선 하단이 지지가 되는지 하방 경직성 확인이 먼저다라고 하셨고요. 정광익 대리님께서는 삼성전자가 케이스 부품 쪽에 진출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케이스 기존의 부품주들 매매도 좋다라고 하셨고, 박재민 PB 팀장님께서는 엔저로 대형 수출주는 향후에 힘들 거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 나서는 코스닥 쪽에 있는 저평가 종목에 관심을 가서 매매를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 공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에 계시는 김현겸 주식팀장님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 의견이 좀 비슷한 분이 있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예, 2분 정도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 이상으로 양호하게 발표를 했죠. 특히 애플 관련 충당금을 일부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8조 7천억의 영업이익을 발표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 9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부분에서 두각을 보였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 쪽에 계속해서 관심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서 최근 삼성전자가 직접 케이스를 만든다는 소식으로 급락한 이후에 약세 흐름을 보였던 케이스 관련 업체들이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의 상승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부품 주식들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엔저 국면에서 특히 IT와 지금 자동차가 저희 코스피 어떻게 보면은 주력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동차 업종이 리콜과 맞물려서 엔저 약세까지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어제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종 섹터를 같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자동차 완성차 부분을 비중을 줄이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 쪽 자동차 회사 주식 비중을 늘리는 그런 국면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주력 업종에서 당분간 이탈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대형주, 특히 코스피 대형주는 조금 당분간 계속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기아차의 하락폭이 현대모비스를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팀장님만의 전략은 어떤지 궁금한데, 역시 뭐 일본의 BOJ 그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한 엔저, 그리고 그에 따른 외국인들 수급 다 좀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제 일본이 마이너스 2%에서 그 발표가 나온 이후에 거의 3%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 네. 역시 아침에 4% 가까운 이런 상승은 일본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시장의 그런 영향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에서도 특히 자동차 업종을 주력으로 지금 매도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현대차를 100만 주 이상 하루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매도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조금 계속해서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주력 업종 중에 하나의 IT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양호하게 했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갤럭시 S4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한 한 부분은 방송법 개정 영향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 지금 개정 영향, 지금 임시국회에서 이번에 방송법을 좀 개정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BS나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 그다음에 CJ 헬로비전, 현대 HCN 등 이런 주식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제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총 4개 종목 언급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CJ 헬로비전인데요. 예.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주식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흐름이 약했던 것은 오버행 이슈가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약했었는데요. 지난달 15일에
이제 코스피에서 중형주로 신규 편입이 되면서 포모사 펀드의 보통주 435만 주가 블록세일로 이 펀드로 넘어가면서 수급 여건이 급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기관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흐름이 급격하게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신규 상장했을 때 주가를 넘어서면서 예. 이제 신고가 행진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CJ 헬로우비전에만에 국한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송법 개정 영향으로 CJ 헬로우비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바로 이제 현대 HCN과 직접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 HCN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이 주로 이제 매수를 하고요. 네. 기관 움직임은 크지 않은 상황. 반면에 헬로우비전에는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급속도로 붙는 모습은 아무래도 최근 시장은 기관 수급의 그 상승폭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현대 HCM보다는 이 CJ 헬로우비전으로 좀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오늘도 역시 플러스를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권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17,000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만 원이고 손절 라인은 21선 있는 15,6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 달고 정말 신고가 치고 있는 CJ 헬로비전 방송법 개정의 수혜주로 2만 원 본다는 분석 들려주셨네요.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번 주 내내 내렸고요. 생각해보면 지난주 내내 올랐습니다. 뭐 이런 변화 180도 다른 시장이 있나 싶은데 1935.61 일본은 잘도 갑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 이슈가 됐었던 섹터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 통신 알아봤었고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분석해 주실 분은요. 매주 보시게 되실 대성투자자문에 계시는 안종호 팀장님이신데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종이라고 하네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팀장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설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가보게 되면요. 서울 부동산에 같은 경우 예전에 4억 정도 하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3억 9천에만도 팔아달라 이랬지만 최근에는 4억 3천 아니면 안 팔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어떤 조짐이 보인다는 게 상당히 건설업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특히 4월 1일 정부 대책이 발표됐는데 뉴스에 팔라는 것처럼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장도 떨어졌지만 주가도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그 대책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만 대책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데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 주 핫 섹터는 건설업종입니다. 네, 조용한 가운데 안종원 팀장님이 이번 주 핫섹터 건설업종인 것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한간에서는 이거 이제 젊은이들한테 집사라고 떠미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했었는데요. 사실상 건설주의 흐름을 보면은 그 전주에 많이 올랐다가 이번 주에는 오히려 부양책 정말 내놓는 전후로는 내렸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효성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건설업종 주목하시는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2008년 이후 지금 대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세 하락을 하고 있는 가장 큰
그 투자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되고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인사이트를 가진 그런 의견처럼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크게 누르고 있었는데요. 이런 의견은 제가 차트에 보여드릴 수 있듯이 미국의 그레고리 맨큐라는 분이 1989년에 발표한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987년에는 그 1950년대부터 1987년대까지 상당히 그 미국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집값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1989년에 이제 대세 하락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대세 하락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표시했을 때 이 맨큐라는 분이 미국의 인구 구조가 점점 고령화되고 얕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집값은 2007년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것이 미국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논리를 가지고서 부동산업은 우리나라는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하향화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 발표됐던 1987년 이후에 어떤 집값 추이를 보게 되신다면요. 100으로 그 가격을 놓고 본다면 그 당시가 60이라는 가격이었다면 지금은 한 140 정도로 주택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대로 한다면 60이었던 가격이 지금 한 20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실은 140 정도로 미국의 실제 집값은 인구 구조가 그렇게 계속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가장 크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인구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 미국의 경우를 봐도 미국 그 부동산 시장을 점점 올리는 것은 어떤 거시 경제 지표하고 또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을 보게 되면요. 그 최소한 주택을 한 30년 정도의 그 실용 가치가 있고 그 30년이 지은 지 이제 30년이 지나면 멸실하거나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수명을 놓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주택은 평균 한 3% 정도가 주택의 3% 정도가 이제 매년 새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가 통상 이제 1350만 세대이기 때문에 그 30%라고 하게 된다면 매년 한 40만 호 정도가 주택이 새로 지어져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요. 2010년 이후로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을 보게 된다면 2008년 그 아파트 그 신규 분양이 피크를 친 이후에 계속해서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숫자적으로 보게 된다면 2010년에는 40만 호가 지어져야 되는데 20만 호를 지었고요. 2011년에는 28만 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13년도의 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2012년도, 11년도, 12년도가 33만 채, 32만 채 됐는데 2013년도는 2만 9천 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9천 채라는 것은 연간은 아니고요. 지금 3월 달까지 지은 건데요. 즉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 작년에 30만 호에서 15만 호, 그 절반도 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이 최근에 그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공 분양도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민간 분양도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게 된다면요. 어떤 건설 경기에 4월 1일 날 이렇게 좀 발표가 되고 보다 보니까 GTX 같은 그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GTX라는 것은 이제 그 동탄에서 강남까지 14분 만에 이제 18분 만에 연결한 이제 어떤 지하 통로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집들이 지어질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GTX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면은 그 재원 마련이 한 50%가 민간인의 자원으로 짓는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이 그 5.2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 민간 지금에게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기 분양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그 주택 공급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집값 상승이 2013년도, 14년도에서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가 늘어나야 이제 이게 수지가 맞을 텐데요. 사람들이 움직여줄 것인가 대책이 나왔는데 혹은 심리만 좋아지고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조금 결과적으로 활성화까지는 현실화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건설업종 전반을 얘기하셨지만 건설주가 갈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지금 대형 건설사들은 그 최근에 증권사들의 어떤 레포트를 읽어보시게 되면 해외 수주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레포트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 국내 투자가들이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집값은 실은 한 2주 전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집값이 오르는 어떤 초창기 국면이다 보니까 투자가들은 이제 확신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국내 주식 이제 집값이 오르게 된다면 점점 이런 것이 확산될 거고요. 그 대형 건설사들의 이제 그 해외 수주를 보게 된다면 그 회사들은 지금 그 연초에 내놨던 가이던스에 비해서 상당히 그 더 좋은 그 해외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게 된다면 아마 그 건설사들이 점점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고 주가도 투자 심리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섹터 리스크나 변곡점은 없는지 들어보죠. 1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건설주 실적은 괜찮을까요? 건설주 실적은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주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당장 발표하는 그 어떤 실적보다는요. 향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건설업의 주가를 많이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4월 1일 날 발표된 부동산 그 대책을 보게 되면 주가는 내렸습니다만 그 주택 수요에 대한 어떤 좀 더 쉬운 진입 장벽을 놓쳐서 주택을 차라리 구매하는 것이 더 낫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공공주택을 7만 호로 지어졌던 것을 2만 호로 줄이면서 공급은 아주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설업은 향후 좀 더 보는 게 좋고요. 종목별로는 아무래도 그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겹쳐져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좀 더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그래도 1분기 실적 바닥인 걸 좀 확인하고 전망 기대하면서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건설주마다 주가는 확연하게 다른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또 신저가고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응법 알려주시죠. 네, 그 건설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만 국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가장 큰 문제였던 PF나 미분양들이 빠르게 해소가 되고요. 이번 4월 1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정부의 그 정책이 맞춰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수주와 지금 잘하고 있는 해외 수주가 겹쳐진다면 부동산 그 건설업에 대한 어떤 관심은 꾸준히 가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종 분석 한번 들어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셨던 분은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님이셨습니다. 팀장님, 다음 주에는 자동차 주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BOJ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일본 증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10시 30분, 40분 남았는데 코스피는 1930이거든요. 일본이 상승폭을 더 키웠을까요? 오늘 특별히 일본 증시 역시 도움 주실 분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화권 증시는 청명절 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증시 어제 BOJ 효과로 얼마나 현재 상승폭을 유지 혹은 키우고 있는지요? 예, 지금 일본 증시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일본 니케이는 3.36% 상승한 13,058.46엔 선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일본 증시 오전장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의 발표 이후 장이 급반등으로
장 마감하면서 2%에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일본은행에서 내놓고 있는 금융 완화 정책이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좀 크게 확대되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달러엔의 움직임이 97엔선 부근까지 하락한 96.83엔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 약세 기조에 따른 수출주 그리고 은행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은행은 2년 내 통화 공급을 2배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금융 완화 기대에 따른 엔화 약세 기조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이번 통화 공급을 크게 확대해 나가면서 2년 내 2%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과연 이러한 지표들의 개선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라고 했는데 1, 2월 달 사실 무역 수지는 별로 좋지 못했죠. 정부였던 부양 의지만큼이나 지표가 따라오는지 일본 쪽 체크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우성대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약주 AS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YG1이었죠. YG1의 그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 국내 1위, 세계 5위 절삭공구 전문 제조업체인 YG1이라는 설명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업황 바닥 시그널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는 유럽 쪽의 소비가 좀 줄어들면서 별로 실적이 좋지 못했고 또 중국 쪽에서도 저성장 국면이 보여지면서 YG1은 조금 힘들었었는데요. 2분기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좋아지리라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PER로 따졌을 때도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 주가는 PER 10배 수준, 3년 평균 PER로 따졌을 때도 14배 수준. 사실상 18,000원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가라고 하셨었는데 현재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000원이면 여기보다 더 이상도 비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조금 가는 듯 했다가 꺾이는 차트에서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보자라고 하셨었습니다. 어제 시장 변동성 컸었고 역시 6%대 출렁이었다가 종가로는 한 4% 가까이만 빠지고 끝났었는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했지만 전일 그리고 그 전일 이번 주에 약간의 하락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한 3% 남짓 이렇게 손해를 보고 계실 텐데 오늘 손절가로 제시하셨던 가격이 12,000원이었었고 오늘 저가가 12,100원. 현재 지금 저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쭤보니까요. 우리 강정훈 부장님께서 오늘 12,000원 당초 제시하셨던 손절 가격을 YG1이 유지할 거라고 하시면서 보유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서 아직은 손절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네요. 네, 시초가 공약주였던 YG1까지 대신 리뷰해봤습니다. 코스피는 1930선, 코스닥도 하락 반전된 이후 550선 초반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까지 힘드네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성공 투자 기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힘을 드리는 저희 프로가 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